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7주차 3차 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끄고 이제 오늘 온라인 강의 마지막 지능과 창의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23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카프만 검사, 그리고 베이리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카프만 검사하고, 그 다음에 베이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유아에 해당되는 발달 검사 항목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 한국판으로 검사 문항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2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2개월 이후 영유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또는 이제 보통 수준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적인 능력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뭐 비언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딱 뚜렷하게,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은 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혹시 이제 뭐 발달 장애라든지 발달 지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우리가 수준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같이 판단하기 위한 그런 항목으로 인지척도, 동작척도, 행동 평점 척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척도를 나누어서 최소 2개월 이상부터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문항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지척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다양한 문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례만 몇 가지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지능 검사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척도에서는 이제 2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 연령대에서는 뭐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미소 짓거나 울거나 뭐 손발을 뻗거나 이 정도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가 같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밑에 보시면 38에서 42개월 정도에 있어서는 아기들이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셀 수 있으므로 여기에게 이제 아기에게 누구가 어디까지 셀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뭐 셀 수 있는 만큼 많이 세어보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작 척도 같은 데서는 이제 3개월 정도에서 아기가 이제 입으로 손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관찰을 하고요. 특히 23에서 25개월 정도 되면 이제 2살이 넘어가죠. 이때는 그 앞에 있는 교사나 앞에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제 설탕 조각을 뭐 1분 안에, 60초 안에 10개를 집어넣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시범을 보이고 그 시범대로 그러면 누구가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아가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 척도를 판단을 하고, 그 밑에 행동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동 행동에 대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관찰한 내용, 평가한 내용들을 기입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영유아 발달 검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그 지능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동들이 보통 수준으로 원만하게 잘 발달돼야만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아동들이 해야 되는 이제 그 과업이 있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성인기까지 잘 연결돼야만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발달에 있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달이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지능 검사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습 성취도나 학습 능력에 있어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아동들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아동들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구별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든지 정상 범위 내로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지능 검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수치화해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점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해서 뭐 머리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점수가 적다라고 해서 정말 부족한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능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능 검사가 행해지고 있는 척도나 방법들이 몇 가지의 이제 항목, 몇 가지의 그 우리가 분석적인 그런 평가 단위만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모든 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창의력 또는 이제 학습 동기, 그리고 정서, 여기서는 정서적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여기서는 학업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측정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큰 비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서양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서양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사실은 인종 간의 구별에게도 적용되는 면이 있어서 백인 중심의 소수 집단이 조금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잠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이 차별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문명의 차이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지능이 조금 더 이렇게 지능적인 측면에 그런 지식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다른 집단들이 배척을 당하고 다른 집단들이 그렇게 이제 그 상위에 있는 지능 집단 안에 끼어드는 것을 조금은 방해되는 요소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한 비판하고 대안적 지능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검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검사들은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러한 지능에 대한 검사, 그리고 사실은 지능 지수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지능 검사를 하고 이 지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동의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후에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지능에 연관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연령대에, 물론 연령대에 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 이후부터는 지능의 발달들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보면은 지능이 굉장히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 이후로부터 아이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습을 이제 또 학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성인기까지 쭉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조금씩 지능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학업 성취와 지능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해져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개인이 그 우리가 이제 학업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고 의무 교육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기 싫어도 이제 학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학업 성취도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학업 성취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부 습관이나 흥미 같은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학업 성취와 지능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버지예요. 네, 네. 네. 전화도 못 드려봤어요, 아버지. 네. 다행이시네요. 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지능은 말씀드린 대로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직업과도 연관을 미치면서 이제 건강 및 적응 상태와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다중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정서지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적 능력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지능 영역 안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실용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라면 끓이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라면 끓이는데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그런 상태나 행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용지능이면서 또한 이제 직업을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면적인 거 안에서 뭐 언어적인 지능이라든지 또는 활동적인 지능이라든지 또는 그 뭐 음악적, 예술적 또는 뭐 체육 쪽 또는 뭐 자기 이해 쪽 또 뭐 여러 가지 뭐 논리적 그런 그 지능적인 요소가 내가 미래 갖고자 하는 직업과 또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지능들이 사실은 직업에 있어서도 직업적인 영역에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또는 승진할 것인가 또 그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직업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직업을 찾아 나서는 이직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능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 지능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그 범위하고 그거보다 우수한 영역 또는 이제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그 단계적으로 그런 범위를 설정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이제 그 속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능 역시 사람들의 어떠한 지적 능력이 다 다양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미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학자들이 그러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사회생활 하거나 이제 적응하거나 아니면은 학업을 수행하거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치가 조금 이제 못 미치는 경우하고 너무 이제 뛰어난 경우도 사실은 이런 적응 능력에 있어서 그 보통 사람들하고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너무 뛰어난 천재들, 너무 이제 영재성을 높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몇 단계 뭐 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월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녀야 되는 이제 초등학교를 뭐 빨리 졸업을 하고 또 검정고시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학업이나 이제 학습에 대한 욕구도 높고 이제 열정도 높고 그것도 흥미 있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능에 있어서는 이제 적응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가가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유전과 환경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상생아, 우리가 이제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생아 또는 입양아, 형제자매 이제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를 선택을 하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일란성 쌍둥이들이 다른 곳에서 떼어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일란성 쌍둥이들이 나중에 그 성장 과정을 봤더니 물론 이제 환경이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는 이제 더 상관관계가 높겠지만 다른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는 이 아이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이 나중에 봤더니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그 배우자 조건이나 배우자에 대한 그런 뭐 사실은 얼굴 모습까지도 비슷하게 배우자를 선택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시면 유전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유전이 지능에 있어서는 먼저 전제 조건으로 엄마 아빠의 그 DNA를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DNA가 아주 조금 더 높게 상관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DNA를 받은 그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적인 그 상태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48페이지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입양 아동들이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양 아동들의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소득이 적은 가정 또는 중류층 가정 또는 상류층 가정 이러한 이제 다양한 가정 환경에 입양된 아이들을 토대로 해서 그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봤을 때 이 가정 환경의 영향이 무엇보다도 조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정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물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안에서 그 부모 우리가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가정 환경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가정 환경이 그 조금 여유가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 환경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봤더니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 그냥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거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뭐 다른 곳에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이들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든지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제 몇 가지의 케이스에 있어서 가정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 모두 다 살펴봤을 때, 자, 얼마나 만큼 이제 좋은 환경 또는 나쁜 환경에 노출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풀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의 지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이것이 지능에 영향을 미쳐서 지능 수치를 이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풀린 효과인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 지금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발달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먼저 접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이제 기술이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조금 덜 접해 본 사람들은 스마트폰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50대, 60대들하고 이제 지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그 두 집단을 선택을 해서 자, 누가 더 스마트폰을 잘 다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이것을 접해 본 사람, 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 이런 그 경우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조금 더 기억력도 좋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으로 지능 테스트를 하지만 뭐 수리적 측면, 공간적인 측면, 우리가 뭐 상식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측면,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지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접해본 것이 많은 것, 경험한 것들, 이제 이런 것이 다 아우러져서 그 더 많은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 더 많은 이제 지식을 확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능에 대한 그런 지수나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원시 부족들, 아직도 원시 부족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원시 부족들에게 스마트폰을 딱 갖다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도구인가? 아니면은 무슨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건가? 뭐 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이 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 특히 문명의 발전 정도가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능을 수행을 할 때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가라고 이제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보시면은 지능 수행에 있어서 사실은 성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그리고 시공간 이런 측면에서 점수가 훨씬 높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 그리고 문자, 철자 이러한 능력이 우수했다라는 성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기계나 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남성들이 조금 잘하는
거 같은 거는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운전 같은 것도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뭐 물론 여성 운전자들도 굉장히 뭐 뛰어나게 싱싱싱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손으로 와 한 번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기계를 다룬다든지 뭐 처음 뭐 한번 가본 길을 또 외워서 뭐 쑥 내비게이션 없이 간다든지 이러한 시공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이런 언어적인 능력,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성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청소년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발달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연령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연령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경우들이 있어요. 키도 훨씬 신체적으로도 크고 또 정신적으로도 보면 여학생들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춘기가 넘어가면 청소년기가 넘어가면 이제 또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능 수행이나 어떤 그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런 생물학적 차이로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지능 수행에 있어서는 인종 그리고 사회 계층 간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물질적인 그런 진보의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지능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정상 범위 안에서의 학습에 대한 이제 그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대한 그런 욕구를 이제 향상시키고 학습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헤드 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상류층 또는 중류층 환경에 있는 아이들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조기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건강 그리고 영양 이제 부모 교육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중상류층 이상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자. 이제 이런 중재 프로그램을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196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을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을 모아다 놓고 부모 교육을 시키고 아동들에게도 조기 교육을 시키고 이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영양식 있는 이제 간식 그리고 식사 그리고 이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캠프 형식으로 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제 때로는 이제 석 달, 넉 달, 6개월 이렇게 단기에서 장기적인 그런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을 해 봤더니 사실은 몇 개월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3, 4년 후에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 프로그램을 뭐 석 달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를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끝난 이제 그 금방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고 이 아이들이 뭐 3, 4학년 됐을 때 조금 달라진 면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별 영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이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바꿨습니다. 뭐 길게는 1년 안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그램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1년 뭐 그런 단위로 하지 말고 부모와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시 커서 부모 됐을 때 그런 자녀, 이것을 두 세대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다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요 창의성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루지만 다음번에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또 창의성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창의성하고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이런 창의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모방한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것을 산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확산적 사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창의성 교육, 영재 교육,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아이디어 교육 이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창의 영재 교육이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창의성 교육은 이제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데서도요, 이런 창의성 교육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특별 활동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성인기 또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 과정에서 이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성 측정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그림 보시고 이런 창의성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그거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어떤 운동 관계 그리고 발생에 관련된 연관성을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창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기 이제 뭐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페이지 보시면 토렌스가 창의적 사고 검사에서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면대면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능과 창의성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